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시사비평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19일의 판결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사형 선고를 내렸는지 경제학의 시각으로 아주 정밀하게 메스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개인 감정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적 인과관계와 논리의 일관성으로만 이야기해 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이 판결이 얼마나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판결이 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독약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번 사태를 그저 정치 판결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에 명줄이 걸린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무형의 인프라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사법제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신호를 보냈어요. 이 나라는 증거가 없어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가 원수에게 무기징역을 때릴 수 있는 나라다 라는 시그널을 말이죠.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이런 나라를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에서 제도라는 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법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인 거죠.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예측 가능하게 작동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사의 심증이 증거보다 무거워지고 오늘의 합법이 내일의 반역이 되는 나라를 세계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판결은 그 디스카운트에 판사의 관심법이라는 아주 어지러운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자, 이제 판결문의 첫 번째 논리부터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논리는 근대 사법부가 수백 년에 걸쳐 확립해온 증거재판주의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뒤집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이렇게 썼어요. 장기 독재 계획의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정황상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한 문장이 오늘 판결의 모든 비극을 설명합니다. 팩트가 없으니 상상력으로 형량을 때린 셈이죠. 핵심 물증으로는 노상원의 수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싹한 사실은 재판부 스스로가 이 수첩의 가치를 부정했다는 점이에요. 판결문에는 분명 이 수첩은 언제 작성됐는지를 알 수 없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 장소, 보관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거로서의 신빙성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어지는 말이 가관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던 마음이 정황상 추정된다는 논리죠. 이게 대체 무슨 개같은 논리일까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일상적인 예로 비유해볼까요? 여러분이 술을 한 잔 마셔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벌금 1,000만 원에 면허 취소를 때리는 겁니다. 운전도 안 했고 시동도 안 걸었는데 말이죠. 이유를 물어보니 당신 모습을 보아하니 음주운전을 하려고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황상 음주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므로 면허 취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논리입니다. 운전도 안 했고 도로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관심법으로 생각을 읽어서 면허 취소를 때린 격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여기서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가져와야 합니다. 1종 오류는 없는 죄를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2종 오류는 있는 죄를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형사재판에서 법학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1종 오류입니다. 노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오류 말이죠. 증거가 불충분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게 법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고요.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치명적인 실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면 그 사회적 비용은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문은 이 안전장치를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유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아니라 무죄가 완벽히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라는 식으로 논리를 꼬아버렸죠. 재판부의 확증 편향이 법리를 압살해버린 겁니다. 증거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췄다는 게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인지했을 것이다, 공모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성 표현이 판결문 안에 수십 번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 좌경화된 판사의 뇌피셜로 결정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뒷목을 잡게 만드는 기적의 논리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비용 이야기예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때문에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니 그 비용을 양형의 근거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헛웃음까지 났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드리는 경제학적 근거를 듣고 나면 기가 차서 아마 헛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경제학에는 cause attribution, 원인 귀속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쉽게 말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손해 계산서를 진짜 누구한테 보내야 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계산법인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가정사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남편 입법부가 아내 행정부에게 매일같이 무차별적인 가정폭력을 휘두릅니다. 장을 보러 가야 할 생활비 예산을 끊어버리고 아내의 친정 식구들 장관들까지 괴롭히며 줄줄이 쫓아냅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가 살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발 저 사람 좀 말려달라고요. 이게 바로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더 화를 내며 아내를 무고죄로 몰아넣었고 평소 아빠 눈치를 보던 자식들까지 가세해 엄마의 신고는 무고이며 오히려 엄마가 아빠를 괴롭혔다며 누명까지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아내가 감옥에 간 사이 남편은 신이 나서 새로운 여자를 집에 들였고 새집도 구하고 엄마가 힘들게 모아둔 돈까지 새로 들어온 첩이 자식들에게 펑펑 뿌리며 환심을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판사가 엄마에게 선고를 합니다. 남편과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불법적인 무고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기에 자식들은 놀라게 됐고 남편은 새 장가를 들어야 했으며 집도 새로 구해야 했으니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은 불법으로 경찰에 신고한 아내에게 청구한다며 무기징역을 때린 셈입니다.